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천천히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들숨, 날숨. 그렇게 몇 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는 자연스러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단순함처럼, 올리브에 있는 그대로의 용기처럼,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만드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고요함, 그리고 갈등을 비워내는 일.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풀지 못한 관계들입니다. 오해한 채로 멀어진 사람. 화해하지 못한 채로 떠나보낸 사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로 흘려보낸 시간. 그런 것들이 가슴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화를 덜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났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후회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그 사람 좀 불러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개는 오래전에 틀어진 사이입니다. 형제이거나 옛 친구이거나 자녀이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면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그때 화가 났었어요. 삶의 끝에서 보면 그토록 중요했던 갈등의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가라앉는다고. 흐린 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도덕경 15장은 바로 그 고요함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갈등을 비워내는 힘. 그 힘이 삶의 마지막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미묘하고 현묘하여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조심스럽기가 겨울에 강을 건너는 듯하고 신중하기가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엄숙하기가 손님과 같고 풀어지는 것이 얼음이 녹으려는 것과 같다. 누가 흐린 것을 고요히 하여 서서히 맑게 할 수 있는가? 누가 편안한 것을 움직여 서서히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이 구절은 도덕경에서 가장 깊은 인간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노자는 도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는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듯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본 적이 있으십니까? 표면은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가 두껍고 어디가 얇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발밑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노자가 말한 현덕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성급하게 내딛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고요히 살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 흐린 것을 고요히 하여 서서히 맑게 할 수 있는가? 흐린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두어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탁한 것이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우물물을 길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리면 처음엔 흙탕물이 섞여 나옵니다. 그 물을 양동이에 담아두면 처음엔 뿌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흙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위쪽부터 서서히 맑아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기다리기만 해도 물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오해가 쌓였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즉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로 풀어보려 합니다. 따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물은 더 흐려집니다. 노자는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고요히 하라. 서서히 맑아지게 하라. 억지로 휘젓지 마라.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이 고요함입니다. 마음속에 남은 갈등들, 풀리지 않은 관계들, 억지로 해결하려 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면 탁한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현덕, 깊고 그윽한 덕. 이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함으로 갈등을 비워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마음의 탁함을 가라앉혔는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에이브러햄 링컨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노예 해방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860년 대통령 선거. 링컨은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 안에서도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윌리엄 수어드, 세먼 체이스, 에드워드 베이츠. 이들은 모두 링컨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신이 링컨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어드는 뉴욕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링컨 따위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출신의 변호사.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체이스는 더 심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를 깔보았습니다.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링컨을 대신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공공연히 링컨을 비난했습니다. 뒤에서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배제했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내각을 구성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쟁자들을 모두 내각에 앉혔습니다.
수어드를 국무장관으로, 체이스를 재무장관으로, 베이츠를 법무장관으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모두 곁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적을 곁에 두는가? 왜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누는가? 위험하지 않겠는가? 링컨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갈등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일했습니다. 고요하게, 묵묵하게. 내각 회의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수어드와 체이스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흐린 물을 가라앉히듯이 갈등이 스스로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링컨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편지를 썼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분노를 담아 썼습니다. 억울함을 담아 썼습니다. 할 말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때의 분노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화가 났던 일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그 편지들을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랍에는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분노를 억지로 사귀지 않았습니다. 다 꺼내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덕경 15장의 말처럼 흐린 것을 고요히 하여 서서히 맑게 하는 것. 링컨은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링컨을 무시했던 수어드가 변했습니다. 그는 링컨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링컨을 깔보았던 체이스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링컨이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링컨이 암살당한 후 수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었습니다. 나는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나를 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도덕경의 말처럼 링컨은 흐린 물을 고요히 하여 맑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두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적이 벗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그때마다 우리는 즉시 해결하려 합니다. 말로 풀려 합니다. 따지려 합니다.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갈등은 고요함으로만 풀립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나의 잘못이, 화해의 길이, 삶의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옳았다는 증명이 아닐 것입니다. 함께해서 고마웠다는 한마디일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려면 마음속 갈등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링컨처럼 고요하게.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기억하시나요? 2022년에 방영된 이 드라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사건도 없습니다.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염창희, 기정, 미정. 세 남매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삽니다. 매일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새벽같이 나서서 밤늦게 돌아옵니다. 지하철에서 1시간 넘게 서서 갑니다. 퇴근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힘듦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평생 농사일만 하신 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밥을 먹고, 묵묵히 잠자리에 듭니다. 어머니는 잔소리가 많습니다. 걱정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밥은 먹었니? 왜 이렇게 늦었어? 몸은 괜찮은 거야?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귀찮게 느껴집니다. 대답하기 싫어집니다. 가족 사이에 탁한 것이 쌓여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 전하지 못한 고마움. 그것이 마음속에 침전물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가족일수록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려집니다. 이 드라마가 특별한 것은 그 갈등을 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화해의 순간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는 딸에게 조용히 내민 용돈. 어머니가 밤늦게 돌아온 아들에게 차려준 밥상. 오빠가 동생에게 건넨 짧은 한마디. 힘들면 말해.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의 탁함을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막내 미정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미정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말수도 적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드라마에서 미정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가만히 있던 내 마음이 먼저 복잡했던 거구나. 그녀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왜 내가 서운했는지, 그것을 고요히 바라봅니다. 그러자 탁한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이 미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도덕경 15장의 말과 같습니다. 누가 흐린 것을 고요히 하여 서서히 맑게 할 수 있는가? 미정은 그렇게 마음을 맑혀갑니다. 억지로 풀려 하지 않습니다.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없어.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나는 있는데. 말해도 돼? 아버지는 조용히 듣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합니다. 오래전 서운했던 일들을,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큰 소리가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꺼내놓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했어. 그게 전부입니다. 긴 대화가 아닙니다. 눈물의 화해도 아닙니다. 그냥 짧은 말 한마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십 년 쌓인 탁함이 그 한마디로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고요함의 힘입니다. 억지로 풀려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내려놓으면 관계는 저절로 맑아집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무렵, 가족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합니다. 미안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말합니다. 힘들었지. 자녀들도 처음으로 말합니다. 고마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말들이 가장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을 하기 위해 먼저 마음의 탁함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고요해져야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오래 남은 이유는 바로 이 고요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오랜 친구와의 어색함, 말하지 못한 서운함. 그것을 풀려면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탁한 감정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이 보입니다. 그래야 할 말이 떠오릅니다. 삶의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줘서 고맙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미안했어. 사랑해. 이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탁함을 먼저 가라앉혀야 합니다. 노자가 말한 고요함.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링컨은 갈등을 고요히 가라앉혔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적이 벗이 되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의 가족들은 관계의 탁함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고함 대신 고요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함이야말로 갈등을 푸는 가장 깊은 힘이다.
억지로 흔들수록 물은 더 흐려진다. 가만히 두면 서서히 맑아진다. 도덕경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흐린 것을 고요히 하여 서서히 맑게 할 수 있는가? 삶의 마지막이 무거운 이유는 대부분 관계 때문입니다. 풀지 못한 오해, 전하지 못한 사과, 말하지 못한 감사.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 무겁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틀어진 형제, 연락이 끊긴 옛 친구, 마음이 멀어진 자녀. 그 사람을 한 번만 보고 싶다. 그 마음은 결국 이것입니다. 풀지 못한 것을 풀고 싶다.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풀려면 억지로 해결하려 들면 안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탁한 감정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웰다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오해와 섭섭함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입니다. 관계의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는 일입니다. 마음의 탁함을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그것이 평온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지, 지금 당장 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탁한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할 말이 저절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 말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미안했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이 말들은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말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갈등을 비운 사람은 마지막에 평온이 눕습니다. 갈등을 비운 사람은 떠날 때도 가볍습니다. 가볍기에 더 멀리, 더 깊이 도달합니다. 물이 바다에 닿듯 고요하게, 평화롭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덕경 제15장을 읽었습니다. 흐린 것을 고요히 하여 맑게 한다는 것. 고요함이 어떻게 갈등을 비워내는지. 링컨의 넓은 마음. 나의 해방일지의 고요한 화해.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직 흐린 것이 있는지, 그것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무엇이 보일지, 어쩌면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의 또 다른 구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하루하루 되시길.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의 묵상. 누가 흐린 것을 고요히 하여 서서히 맑게 할 수 있는가? 오늘 하루 고요해져 보십시오. 마음속 갈등을 억지로 풀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고요여도 좋습니다. 잠깐의 멈춤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